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저는 이문해우라는 인문협동조합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이야기들을 강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는 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 장자의 어떤 타자의 어떤 의미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양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양주는 대단한 사상가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반은 목적에게로 가고 나머지 반은 양주에게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양주의 저서는 전부 불타서 거의 없어졌고요. 열자라고 하는 책의 일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털 하나를 뽑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털럭 하나를 뽑지 않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맹자는 이기주의자로 이제 취급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불려졌습니다. 최고의 이기주의자. 그렇죠.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털럭 하나를 뽑지 않는다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맹자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의 묵자, 겸해를 주장했던 묵적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양주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기주의자에 대한 변명, 맹자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묵자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기주의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묵적의 첫 번째 제자였던 금고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고래가, 묵적은 사실 묵자는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갱이의 가죽만 남도록, 모든 털이 다 빠지도록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도 달려갈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묵자 집단입니다. 나중에 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있을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세상을 위하는데 털 하나를 안 뽑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그 양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정말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묻는데 세상을 위하는데 털 하나를 뽑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양주가 그 금고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탁 쳐다보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한마디를 탁 던지죠. 뭐라고 하냐면, 이 한심한 거사, 털 하나를 뽑아서 구원받을 세상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고래가 생각해도 그렇죠. 털 하나를 뽑아서 구원받을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비유에 대한 얘기니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털 하나를 안 뽑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양주가 가만히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찌릿 그러더니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금고래가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대꾸를 해야지, 자기는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양주의 첫 번째 제자를 만나요. 제자를 만나서 잘됐다.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내가 여차저차해서 당신 스승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대답도 안 하고 가더라.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자, 정말로 안 하냐, 정말로 털 하나를 뽑지 않을 거냐, 세상을 위한다면. 그랬더니만 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승이 아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만일 세상을 위하는데 털 하나를 당신은 뽑습니까? 그랬더니만 금고래가 있다. 아니, 당연히 뽑죠. 세상을 위한다는데 털 하나를 안 뽑습니까? 그랬더니만 당신에게 세상을 누군가 준다면 당신은 팔 하나를 자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금고래가
고민을 합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세상을 얻는다면 뭐 팔 하나 자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따가 당신은 지금 주저했는데 털 하나와 팔 하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제 그 결론을 못 얻어요. 못 얻으면서 이제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양주에게 와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차저차해서 금고래가 저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얻고자 털 하나를 뽑고 세상을 얻고자 팔 하나를 잘라준다. 즉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털 하나를 뽑는다. 정말 의미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털 하나를 뽑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털 하나를 뽑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상은 아무도 털 하나를 뽑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양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죠. 즉 털 하나를 뽑느냐 안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마다 세상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털 하나를 뽑으라고 하고 팔 하나를 내라고 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죽어도 좋겠다는 신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이고 자신과 함께 죽게 하는 일이고 자신보다 먼저 죽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양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은 아무도 털 하나를 뽑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하는 문제죠. 이걸 현대사회로 조금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도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는 없겠죠.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교련 시간에 보면 우리가 체육 시간에 체력장 종목 중에 슈루탄 던지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슈루탄을 던지는데 그때 이제 교련 선생이 항상 그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부하가 잘못 던진 슈루탄을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피해를 최소화했던 강제구 소령이죠. 그래서 이타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울컥거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 어느 경우에서나 이타성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축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타주의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이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개개인의 개성, 개개인의 가치, 개개인의 어떤 의미들을 혐오화시키고 그것을 집단 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나 개인의 의미들이 아니라 이타주의라는 이름하에 전체주의, 집단주의 속에 매몰시키는 어떤 의도 속에서 이타주의는 시작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라이온 일병구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게 되게 숭고한 영화죠. 미국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세계 만방에 알리는 영화인데요. 잘 찍었어요. 잘 찍었고 거기에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잘 나와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제가 의심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 라이온의 형제들이 다 죽었고 막내 라이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이 그 라이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휴머니즘 이해가 가는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소대원은 왜 또 다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 죽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가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전체를 위해서 부부는 혹은 개인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타주의는 실로 되게 위험한 어떤 발상들이 그 안에는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주의는 이것이 이 사회에 통용됐을 때
이 사회에 그 의미가 규정됐을 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나치의 어떤 청년당원들을 만들어내고 가미가제 특공대들의 어떤 죽음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폭력이 합리화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양주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기주의 안에서 존재하고 있던 그 개인주의의 의미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자면 진정한 세상은 어느 누구도 털 하나를 뽑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를 지킬 수 있게끔 유도되고 적어도 그렇게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어떤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은 묵적에게로 가고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양주에게로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양주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 뭐냐면, 저마다 진리를, 저마다 도를, 저마다 정의를, 또 저마다 의로움의 가치들, 그리고 어짐의 가치들을 위해서 저마다 전쟁을 하게 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는 노나라의 정의, 노나라의 의로움을 가지고 제 나라와 싸우고, 제 나라는 제 나라의 정의와 제 나라의 의로움을 가지고 노나라와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양주는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세상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저마다 노나라는 노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고 제 나라는 제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로움, 진정한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털 하나를 뽑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움과 진정한 의미의 의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맹자가 비판했던 그 비판은 어찌 보면 뭐 그 당시에는 또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대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양주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 정말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거기에 그것이 집단적 이익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19세기에 중요하게 서구 사상을 규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의미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의 전제가 있어요. 공리주의가 이제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많은 행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벤담이 주장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적어도 그 시대에 원래 그 공리주의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런 것들이에요. 홉스가 예견하듯이 계급사회가 해체됐다고 생각했을 때, 계급사회가 해체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리와 이리가 싸우는 것 같은, 과거에는 계급적 지배가 그것을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합리적 과정이, 예를 들면 야 말자 물 떠와, 이 계급 지배로 가능했죠. 근데 계급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말자 물 떠와 이러는 순간 이제 벌떡해서 너는 손발이 없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이 끔찍한 이리와 이리, 만인과 만인의 투쟁들이 존재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고, 홉스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 거대한 힘, 이것이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걸 이제 벤담은 그렇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창했던 게 공리주의입니다. 즉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케이크를 두 사람이 분쟁이 없이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나눠 갖는 방법.
과거에는 계급이 있었을 때는 그냥 뭐 계급이 그걸 나눠준 거죠. 말자 너 요만큼만 먹어 뭐 이러고 이렇게 나눠줬던 게 계급이 없어졌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럴 때 벤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이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반으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것이 더 커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벤담이 얘기했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자르고 반대편 사람이 선택하면 돼. 그러면 자른 사람은 자기가 잘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이고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것이다. 즉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장 합리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의 출발이죠.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칙이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많은 행복.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수자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그 희생이 궁극적으로는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합의와 협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게 공리주의의 원칙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로 보면 심청전 같은 경우에요. 심청전은 다수의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심청이가 희생을 하잖아요. 희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희생은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심청이의 이익에 수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협의와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청전은 완벽하게 공리주의가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합의와 협의에 이룰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폭력을 쓰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이타주의적 폭력이에요. 넌 진짜 싸가지 없구나. 너 어떻게 이기적이냐 라고 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나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사소하게 취급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첫 번째죠. 두 번째 폭력은 뭐예요? 강제로 폭력을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결코 진정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 즉 한반도에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룬다는 다짐을 미국에게 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참전하게 돼요. 이라크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했어요. 참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배제되어 있냐면 이라크의 민중들의 삶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라크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야, 합의와 협의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왜 제외돼?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비대칭적 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끔찍한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30만 명 그냥 죽어. 괜찮아. 너희 30만 명 죽어도 우리한테는 괜찮아. 우리는 다 합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한국전력이 공공기업이었을 때 산속에 있는 노파를 위해서 전봇대를 계속 깔아줘요. 전봇대 하나에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전봇대를 깔아줘요. 왜? 그도 우리의 삶의 시민이니까 시민의 권리를 갖는 거죠. 그런데 한전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깔아줄까요? 절대 안 깔아주죠. 그거는 이러자면 합의와 협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합의와 협의를 하느냐, 즉 그 사람이 배제된, 타자가 배제된 의미에서 한전의 주주들만 모여서 합의와 협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이타주의적 폭력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공리주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주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더 끔찍한 공리주의의 문제는 그런 어떤 통시적인 의미의 타자들이 있죠. 이라크 민중들 타자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주 여성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 타자로 존재합니다. 그 전체라는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협의가 동반되지 않을 채 희생당하는 주체들이 존재해요. 타자들이. 이 타자들이 존재하는 공시적 의미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과거가 타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군부 계급의 쿠데타가 성공되고 나서 군인의 의미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이 광화문 내거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용당해서 끌려온다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엄청난 예술가이자 엄청난 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소환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와서 항의를 하지 못해요. 야, 내가 왜 현모양처야?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대칭적 타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지만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를 얘기했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거죠. 과거의 타자는 지금의 보다 많은 다수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하나의 타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과거는 그렇다 치지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예요. 미래가 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다 많은 다수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핵발전소가 그렇죠. 핵발전소는 핵은 관리는 가능하지만 없앨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핵연료봉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0년 이후에는 그러면 그게 안전하냐, 그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100년 이후에는 새로운 과학이 그걸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즉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보다 많은 다수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미래는 희생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작살나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핵공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00년 후에는 당신도 없어. 그냥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걸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의 10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과거에 100년 전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성수대교의 참사들,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청서, 대구 지하철의 참사, 이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그때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많은 행복을 위해서 규정했던 그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때 타자들이 지금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공리주의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 혹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했던 이 이타주의,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맹자가 있었던 그 시대, 전국시대에도 바로 양주에 의해서 그 의미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양주의 사상은 사실 많은 곳에서 되어 있진 않지만 열자라는 책에 보면 양주의 의미들이 쭉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열자 스스로도 이제 양주의 어떤 학설들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열자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타주의 혹은 이기주의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른바 노장사상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